인사 노무관리, 핵심 인재의 유출을 막는 방법.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병재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전문 창업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셨죠?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 번째는 사업 아이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력 확보하는데 또한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 중에 인력 확보는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기로 하고 미뤘었죠. 사업을 성공하려면 많은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고, 또 때로는 운도 있어야 됩니다. 창업가가 단순히 카리스마가 있고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혼자 성공할 수 있는 규모는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정도에는 불과할 겁니다. 같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인재가 없이는 여러분들 회사가 성공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각 창업가마다 다 잘하는 게 있고 능력이 다르니까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꽤 많은 창업가들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반대로 취직을 하려는 입장이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직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죠. 구직자는 뭘 중요시할까요? 만일 대기업이나 유명한 회사처럼 안정성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 구직자가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주거나 또 단순히 일하는 데 재미가 있거나 또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면 구직자가 만족을 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업하려는 회사가 당장 대기업의 규모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일하는 데 재미가 있거나 보람이 있거나 또는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보람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 영입한 인재가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게 문제죠. 이제 어떻게 붙잡느냐가 문제됩니다. 결국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우선 직원을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직원이란 인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잘 알고 또 필요한 기술이나 마케팅에 딱 적합한 인재를 구했어요. 그런 인재를 구했지만 그 인재가 조직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기간은 또 서로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구하고 힘들게 조직에 적응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가면 또 새로운 직원을 구해야 되고 또 어려운 과정을 또 겪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겸직 금지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한 경쟁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직 금지 의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또는 회사 재직을 하면서 영업 비밀에 관해서 비밀 준수 약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핵심 인재 유출 방지 방법과 근로기준법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핵심 인재 유출 방지 방법과 근로기준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핵심 인재 유출 방지 방법.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핵심 인재가 회사에 기여하는 데는 6.2개월이 소요되고 신규 직원의 40%는 18개월 내에 퇴사하여 채용과 교육 비용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핵심 인재의 유출을 경험하였다는 기업이 58.1%에 달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한 금전적 손실 및 프로젝트 중단 등 금전적 손실을 포함하여 사기 저하 등의 정신적 손실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재 유출을 통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핵심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핵심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근로계약 방법을 숙지하고 인재풀을 확보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 방법입니다. 겸직 금지 의무는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상법에서 상업 사용인, 즉 직원은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회사 규칙에 겸직 금지 의무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상에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칙에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정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업종 이직금지 의무는 근로계약 시에 관련 업종 이직금지 조항을 계약으로 하여 동일한 업종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기술직이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2에서 3년 정도를 계약합니다. 만약 동일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이직 금지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재직 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재직 시는 물론 퇴사 후에도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계약인 비밀준수 계약이 있습니다. 동일업종 이직금지는 단기간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비밀준수 계약은 필요에 따라 장기간의 약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계약을 통해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 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글로벌 수준의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기존 인사틀을 벗어난 파격적 대우하거나 영웅을 키워주는 분위기를 조직 내에 정착하여 퇴사나 이직을 막는 방법입니다. CEO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인간적 유대감 형성하고 핵심 인재는 활용이 까다로우므로 최적의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부분에서는 비공개 혜택을 제공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인재가 만족할 수 있는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인재가 사직할 경우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중장기 회사 플랜을 제시하여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멘토링, 직무교육을 통해 일반 직원들을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인재 유출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므로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지입차주 등은 근무 형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종속성이 있는지를 근로자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내용, 취업 규칙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소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이윤 창출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상시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일부 적용이 제외됩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 유급 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제외됩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청소년 근로시간은 일일 7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며 유급 주 휴일은 한 달 60시간, 일주 평균 15시간 근무 시 개근한 경우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임금은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근로시에는 50%를 가산하여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임금의 기준인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으로 시급은 8,350원, 1급은 66,800원, 월급은 174만 5,1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되며 계속 근로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핵심 인재 유출 방지 방법입니다. 핵심 인재가 회사에 기여하는 데는 6.2개월이 소요되며 신규 직원의 40%는 18개월 내에 퇴사하고 핵심 인재 유출 경험한 기업이 58.1%나 됩니다.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프로젝트 중단, 사기 저하 등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핵심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근로계약 방법 숙지, 인재풀 확보, 근로기준법 숙지, 파격적인 대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방법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인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 시에 관련 업종 이직금지 조항을 계약하여 동일한 업종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직금지하는 동일업종 이직금지 의무, 회사 재직 시 알게 된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술을 재직 시는 물론 퇴사 후에도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계약인 비밀준수 계약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는 우수인재에 대해 기존 인사틀을 벗어난 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CEO는 세심한 배려를, 핵심 인재는 최적의 업무에 배치하고 복지 부분에서는 비공개 혜택 제공, 장기 근속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회사 플랜 제시, 각종 프로젝트 참여, 멘토링, 직무교육 실시, 일반 직원들을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입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는 근무 형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판례는 종속성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일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주 휴일과 근로에 따른 임금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를 구분하고 일한 만큼 임금은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1급은 66,800원, 월급은 174만 5,150원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팁을 확인해 보세요. 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기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목표를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무사가 되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향한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동기가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 되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동기화라고 합니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동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직, 이직, 퇴직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명확한 동기가 없는 행동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기가 분명하다면 이 또한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동기는 일반적으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합니다. 내적 동기는 스스로 행동하려는 욕구로서 어떤 일에 재미를 느끼고도 도전감과 성취감을 갖는 등 내적 요인에 의해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 동기는 외적 보상을 받거나 위협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욕구인데요. 보너스와 휴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견책이나 감봉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주로 외적 요인에 의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 동기입니다. 아무래도 외적 동기는 통제와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지나친 외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돈을 준다면 나중에는 돈이라는 외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발적인 심부름을 하는 내적 동기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엇보다 내적 동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기부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기부여는 어떤 자극을 가하여 의도하는 목표로 향하게 하는 것, 말 그대로 동기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앞서 예처럼 법무사가 되려는 동기가 있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일정한 수단을 갖게 되는데요. 해야 할 행동을 강력하게 만드는 강화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처벌이 있습니다. 강화에는 바람직한 자극을 제공하는 정적 강화가 있고 혐오적인 자극을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잘했을 때 칭찬을 하는 것은 정적 강화이고 일을 해냈을 때 꾸지람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도 혐오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정적 처벌과 바람직한 자극을 철회하는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세우는 것은 정적 처벌이고 잘못을 했을 때 외출 외박을 통제하는 것은 부적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동기부여의 수단을 잘 제공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강화와 처벌의 동기부여는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한 동기와 동기부여 이론이 전직, 이직, 퇴직과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려는 사람들은 동기와 측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현 조직을 떠나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라는 막연함과 사람 또는 업무와의 마찰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충되는 가치에서 항상 갈등은 일어나기 때문이죠. 다음의 경우에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그동안 몸담고 익숙했던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에서의 새로운 적응을 해야만 할 때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동기를 약화시키고 동기부여를 방해할 수 있죠.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현 조직 문화가 군대라는 경직된 조직인데 적응해야 할 조직이 보다 유연한 직장 문화에서 오는 가치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고 동기와 욕구에서 정형성을 추구하는 조직과 첨단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조직의 특성에서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공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공공조직의 속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이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는 민간 조직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경력과 새로운 경력의 요구에서 오는 경험상의 차이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기에 적절한 동기와
동기부여로서 이를 관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갈등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른바 갈등 관리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의 상대적 대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갈등 대처 유형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갈등을 조종하는 강요 대립형, 서로 합심하여 해결책을 찾는 협력 및 문제 해결형, 협상 방식으로 서로를 조율하는 타협형,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로부터 도피하려는 회피 억압형, 상대방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양보 화해형이 있습니다. 5가지 유형은 무엇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가 정해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갈등 관리 유형을 접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더가 나서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 갈등을 중재하는 강요형이 필요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서로 타협점을 찾는 타협형 접근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일정한 포상을 상대방이 먼저 받을 수 있게 양보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전직, 이직 시 발생하는 재반 갈등 사항 등은 다양한 갈등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참고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이직 시 당면하는 각종 상황에 따른 다양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첫째,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입사한 곳에서는 복사, 입력 등의 기초적인 일을 맡겨 내가 이러려고 재취업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일다운 일을 시키는 직장은 없다. 복사, 입력 등의 기초적인 일은 한시적일 뿐이다. 그리고 기초적인 일을 경험해야 리더가 되어서 그 고충을 알고 올바른 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직속 상사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게다가 그는 군복무 면제를 받아서 나이도 같지만 상사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간섭이다. 심각한 갈등 상황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이가 동갑이어도 일단 먼저 입사한 상사로서 그를 존중해 주세요. 그에게 잘하는 만큼 그도 변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더욱 노력하여 나중에 그를 앞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셋째, 경력직으로 입사하니 직원들의 텃세가 심하다. 지시를 해도 잘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하지만 직원들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이 한번 변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시보다는 합의와 배려, 공감 또는 그들의 문화에 동참해 보세요. 직원들도 서서히 변할 것입니다. 거리를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생각했던 것보다 조직이 별로인 것 같아서 다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이 괜찮을까? 이는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직이 잦은 사람들을 볼 때 인내심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완벽한 직장은 없습니다. 역량과 경력을 쌓아 다시 이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능력 없이 움직이는 것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차라리 능력 있게 움직이는 철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갈등 사례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갈등 해결 솔루션은 꼭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원만한 갈등 해결을 통한 올바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인생 태도에 대한 조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진정한 리더는 긍정의 인생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긍정인 나는 오케이, 그리고 타인에게도 긍정인 타인도 오케이인 자타 긍정 사고만이 갈등 없는 협력과 공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긍정일 때 적극적인 동기부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동기부여를 그르치는 리더에 대한 흥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의 리더가 오히려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능력이 너무 타고난 리더, 지나치게 열광적인 리더, 철저하게 정형화된 리더는 동기부여 리더십을 결코 발휘할 수 없습니다. 먼저 능력이 타고난 리더를 볼까요?
이들은 너무 잘난 게 탈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끊임없이 직원들에게 주문합니다. 직원들은 그의 전지전능함에 자존감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리더의 과도한 능력 발휘 요구에 주눅이 듭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열광적인 리더는 왜 좋지 않을까요? 이들은 열광적인 격려와 칭찬만 있고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칭찬만 해주는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끌어주지 못해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정형화된 리더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리더는 융통성이 없고 일방향적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똑같은 답을 내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유연하지 못할 뿐더러 변화와 흥미도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일률적인 리더의 행동에 인해 식상하고 숨이 턱턱 막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좋은 리더는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프 리더로서 나 자신이 동기부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지속적인 습관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직 또는 이직 시 진정한 동기와 동기부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기관리와도 연결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조건 일과 성과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일 중독이 아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소위 워라밸을 실천해야 합니다. 일정한 성과를 냈다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보상과 페널티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은 긍정적인 동기를 강화하고 페널티는 부정적인 동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강화와 소거로서 나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관리해야 합니다. 긍정의 회복 탄력성 인식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긍정으로 전환하려는 마음가짐과 행동은 자기 조절력과 대인관계력, 그리고 긍정성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보고 수시로 감사 메모를 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감사 선언문 등을 낭독해보는 활동은 나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욱 촉진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러기들의 동기부여 사례를 보며 동기부여 리더십을 벤치마킹해 봅시다. 기러기들은 대단한 동기부여 리더십을 가졌는데요. 우선 이들은 때를 지어 날아갈 때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V자 형태를 그리며 맨 앞에 리더 기러기가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꾸며 다른 기러기들을 격려한다고 합니다. 즉, 힘든 기러기가 있으면 맨 앞에 리더와 자동적으로 자리를 바꿔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게끔 서로 격려해 준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기러기를 발견한 어느 기러기가 크게 소리를 내면 다른 기러기들도 소리를 내어 함께 상호 배려와 동기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은 장거리를 이동할 때 한 마리도 뒤처지는 기러기가 없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러기처럼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원만한 동기부여 리더십을 발휘하여 보다 활력적인 일과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습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고 시작하자 개인 사업자 대 법인 사업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